나의 몸, 나의 건강을 사랑하는 시간 닥터러브. 암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북 CBS 양송희 아나운서입니다. 전북대병원 암 전문의와 함께하는 닥터러브.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북대병원 김소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에 있는 김소리입니다. 네, 지금 암과 관련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여러 암 중에서도 폐암을 오늘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근데 이 폐암이 점점 그 진단받은 환자가 좀 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한 30년 동안 폐암은 지속해서 이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그 증가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암 통계상에서도 가장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는 갑상선암, 그 다음으로 흔한 두 번째 흔한 암이 우리나라에선 현재 폐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률도 높다고요. 네, 이 폐암의 사망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암으로 인한 사망에 기여하게 되는 원인 1위로 알려져 있는 암종인데요. 조기 진단이 좀 어렵고 특이한 증상이 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치료 자체가 전신 치료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 타장기로 전이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사망률이 좀 높아지게 되는 병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망률도 높고 최근에 발병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 그럼 폐암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폐암이라는 것은 폐에 생긴 일종의 덩어리인데요. 폐에 생긴 덩어리, 즉 폐의 종양은 크게 양성 종양 그리고 악성 종양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폐암이라고 하는 거는 악성 종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기관지라든가 세기관지 그리고 폐포에서 시작되는 이러한 원발성 폐암과 타장기에서 시작된 암이 폐로 오히려 역전이가 돼서 나타나게 되는 전이성 폐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이성 폐암은 좀 치료가 힘든가요? 이 전이성 폐암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폐암이라고 하는 것에 속하지가 않게 되는데요. 내가 폐암의 진단을 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원발성 폐암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전이성 폐암의 경우에는 유방암이라던가 위암과 같은 경우가 폐로 전이가 됐을 때 우리가 전이성 폐암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흡연을 하지 않은 여성이 폐암 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사실 흡연이 폐암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추세는 이 비흡연자, 그중에서도 여성에서의 폐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흡연율이 낮은 여성 환자를 살펴보게 되면 약 80% 정도는 사실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 환자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원인으로 간접 흡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리 시에 발생하게 되는 연기가 있게 되겠고 이런 연료가 태워지면서 만들어지는 연료 연소물이나 그리고 가정 내에 존재하는 라돈과 같은 방사선 유해 물질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어떤 실내 공기 오염을 일으키면서 이런 것들이 비흡연자, 특히 여성 환자의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요리 시 발생하는 그 연기에 의해서도 폐암이 발병된다는 건데요. 요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학교 급식 현장에서 일하다가 폐암에 걸리게 된 노동자들도 있었죠. 네네. 맞습니다. 환경 자체가 많은 연소 물질에 노출이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 폐암의 고위험군 직종에 해당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굽거나 튀기는 이러한 그 연소 물질 발생과 함께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예방 방법 중에 하나도 요리를 할 때 이런 굽거나 튀기는 방식을 조금 피하는 것도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아까 공기 오염 이런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환경적인 거, 미세먼지도 폐암 발생률에 좀 환경 영향이 있나요? 네, 이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작은 입자들은 우리 코털이나 또는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주는 역할 과정을 통과하면서 폐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자들이 침투를 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있는 중금속이라든가 독성 화합물 그리고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원들을 함께 끌고 들어가서 폐 깊숙한 곳에서 심각한 면역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 중에 폐암 발병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는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미세먼지를 흡연과 동일한 제1군 발암물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흡연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이 흡연은 정말 가장 큰 폐암의 발병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폐암 환자에 있어서 70에서 85% 정도는 바로 이 흡연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흡연 자체가 폐암 발병률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 흡연인 경우에 약 10배 정도 비흡연자보다 이 폐암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간접 흡연조차도 이 폐암 위험률을 높이게 되는데요. 간접 흡연율의 경우는 비흡연자 대비해서 1.5배에서 2배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연을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피우기도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이 전자담배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학회에서도 그렇고 늘 진료실에서도 설명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이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이유를 여쭤보면 대부분 금연을 위해서, 나는 일반 담배를 끊었고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서 안전하고 금연의 한 도구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자기 위안을 위한 잘못된 믿음이고 미신이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전자담배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전자담배 회사에서 초창기에는 액상형, 그리고 요새는 권련형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개발되는 신제품을 내놓고 있고, 그에 따라서 처음엔 니코틴이 없앤 담배다, 또는 타르가 없어져서 냄새도 적고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홍보를 지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제한 나머지 물질들은 여전히 바람의 위험도도 남아있고 금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즉 금연 효과나 바람 위험도에 대해서 전혀 입증된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폐암을 의심해야 하는 특이한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안타깝게 이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특이 증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폐암 환자의 진단이 좀 늦어진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폐는 이 내장기 안에 감각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덩어리가 생기거나 뭔가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초기보다는 말기로 갈수록 어떠한 증상을 하나씩 느끼게 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기침 증상이라던가 객담이라던가 객혈, 또는 호흡곤란이나 흉통 같은 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피가 되어서야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좀 후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겠고요. 또한 이런 폐암은 전이가 잘 일어나게 되는데,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전이가 된 다음 그 전이 된 부위의 증상으로 폐암이 진단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경을 침범해서 쉰 목소리가 난다든가, 또는 뇌전이가 일어나서 두통이라던가 신경마비 같은 게 와서 폐암의 전이로 진단이 되시는 분들, 또는 뼈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관절 통증 같은 걸 호소하시면서 진단받으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하니까 검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폐암 진단은 어떻게 받나요? 이 검진이 정말 네. 조기 진단에 많이 유용한 검사가 되겠는데, 가장 유용한 검사 방법으로는 저선양 흉부 CT를 권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폐암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암의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2년에 한 번씩 저선양 CT를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54세 이상, 74세, 그리고 30년갑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들의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검진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 폐암의 고위험군이 아까 흡연자, 그다음에 고령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고령, 즉 나이가 많이 드는 것 역시 이미 잘 밝혀져 있는 폐암의 위험 인자입니다. 실제로 그 대부분의 폐암 환자들 중 반 이상은 70대 이후에 진단이 되시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 우리나라 폐암 환자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 중에 일부 기여도 역시 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폐암 환자가 또 늘고 있다라는 해석도 함께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고령이 이러한 폐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고려해 보건대, 담배와 같은 발암 물질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 수십 년간의 축적 기간을 거쳐서 세포를 변화시키거든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노출되는 많은 독성 물질들 역시 이런 축적 기간을 통해서 암으로 발병을 유도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고령이 폐암의
그 위험 인자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고령 또 30년 이상 피우신 분들 말고 일반 검진에서는 알 수가 없나요? 일반 건강검진에는 흉부 쪽의 영상 촬영은 일반 엑스레이 검사, 즉 흉부 방사선 촬영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폐암 검진의 목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엑스레이 검사는 사실 추천할 만한 폐암 검진 방법은 못 됩니다. 여성분이시면서 비흡연자이더라도 폐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간접 흡연에 노출이 오래되었거나 또는 조리시설에 노출이 되시는 분들과 같은 고위험 분들은 이러한 검진 때 일반 단순 촬영보다는 이제 저선양 흉부 CT를 좀 해보실 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사를 하는데 일반 검진에서 폐결절을 진단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폐결절은 폐암의 전 단계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이 폐결절이라는 게 이름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저도 진료실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혼동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CT나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어떻게 보이게 되는 그 영상학적인 소견, 즉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을 총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폐결절의 원인은 다양해지죠. 물론 암의 전 단계일 수도 있고 이미 이 폐결절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암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양성 질환, 예를 들면 폐렴이라든가 결핵이라든가 곰팡이 감염과 같은 다양한 질환들도 역시 폐결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밀 검사 후에 만약에 그 폐암으로 진단이 됐다면 바로 치료로 이어지는 건가요? 일정의 검사를 통하는 과정에 조직 검사가 확진 검사이기 때문에 폐암의 진단이 됐다라고 한다면 조직 검사가 이루어진 상태일 텐데요. 이 폐암의 치료 방법 그리고 예후에 있어서는 이 병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다양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폐암의 병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폐암 안에는 여러 조직형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비소세포암이고요. 이제 일부의 소세포암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학적으로 구분을 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병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비소세포암의 경우에는 이 병기를 검사하고 나서 받게 되면 다른 암처럼 1기에서 4기까지 즉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어서 받게 되는데요. 보통 이 병기를 나누게 되는 기준 자체가 암의 종양 덩어리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 있냐, 그리고 임파선의 전이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그 폐 이외에 다른 장기로 얼마나 전이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1기부터 4기로 정해지게 되겠고요. 소세포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성 병기와 확장성 병기 딱 두 가지의 병기로만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각각의 병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비소세포암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나 방사선적인 치료가 이 국소 치료로서 1기나 2기에 먼저 적용이 되는 반면에 소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제한성 병기, 확장성 병기 상관없이 전체 환자들이 주로 항암 화학 치료와 같은 약물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병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근 이 폐암 환자에 대한 신약 그 좋은 효과들을 좀 접하게 됐는데요. 폐암 환자라면 누구나 이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신약에 대한 보도들을 보시게 되면 주로 표적 항암제라는 이름이나 또는 면역 항암제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게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개발되는 약들이 이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표적 항암제 또는 면역 항암제 계열로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표적 항암제라는 거는 이 폐암 세포가 그 표적을 가지고 있는 암종의 작동을 잘하는 항암제가 되겠고요.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면역 관문 표지자를 이 폐암세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폐암을 확진하는 과정에서 요사이에는 저희가 조직 검사뿐만 아니라 조직형이 확진이 되면 이러한 표지자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환자가 국소 치료가 아닌 항암 치료와 같은 전신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어떠한 약제에 가장 잘 들을 것인가 환자를 선별하고 환자의 맞춤형 치료에 가장 적용되는 약제가 이런 신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꾸로 말하면 새로 나온 약이라고 해서 모든 항암을 받아야 되는 폐암 환자가 이 약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도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이 앞서서 이 고령도 고위험에 또 해당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갈수록 고령화사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어요. 근데 이제 고령이라서 치료보다는 완화 치료 등을 좀 선택하겠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요사이 많이 접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폐암 진단해드리면 거의 50% 이상은 70대를 넘기신 연령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주로 제안을 드리는 거는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거절하시지는 마시라. 그리고 또 특히 고령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인지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분들이 실제 환자에게 이 검사 결과를 전달하는 것을 꺼리시거나 결정 자체를 환자 가족과 보호자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더욱 더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나이의 숫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젊은 50대 환자가 건강 상태 관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폐암에 진단받았거나 70, 80대이지만 건강 관리가 잘 된 상태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고령의 환자가 어떠한 치료를 견디고 또 합병증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자 각자의 건강 상태도 반영해서 고려해야 되는 점이 되겠고 이제 폐암이라는 중증 진단을 받게 됐을 때 환자 본인이 정확하게 내 몸 상태를 인지하고 본인의 삶의 철학을 근거한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 이 질환을 받아들이고 이후에 어떤 치료를 선택하든지 간에 더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폐암은 초기에 좀 진단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증상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예방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예방 방법들이 혹시 있을까요? 흡연이 굉장히 큰 위험 인자이다 보니까 예방 수칙에서는 이 금연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담배에 노출이 되지 않았다면 정말 평생 담배를 피우시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 이미 피우고 계신 분이라면 금연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 이 폐암의 예방 수칙에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거고요. 최근 이제 비흡연 환자에서도 이 폐암 발병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인자에 대한 예방 수칙으로는 조리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에서 튀기거나 굽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하거나 실내 공기 환기를 자주 시킨다는가 또는 마스크 착용을 작업장처럼 직업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것 그리고 미세먼지가 또 굉장한 발암 물질이 되다 보니까 외출 시에 마스크 착용도 예방 수칙의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사실 직접 흡연보다도 가족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기 친구들이 무방비 상태로 이 흡연에 간접으로 노출되는 것.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또 호기심으로 이 담배를 직접 한번 피워보는 것으로서 흡연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전반적인 예방관리, 교육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 평소에 이런 예방 교육이 꼭 필수겠네요. 전북대병원 암 전문의와 함께하는 닥터러브 세 번째 시간. 오늘 전북대병원 김소리 교수님과 함께 폐암에 대한 궁금증 함께 풀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전북 CBS 양송이 아나운서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